할머니 쫓아내지 마세요. 저희 3,000원 있어요.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겨울밤, 셔터를 내리던 국밥집 앞에 꼬질꼬질한 6살 쌍둥이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불어터진 1,000원짜리 3장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고 있었죠. 국밥집 주인은 독하기로 소문난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는 다급하게 셔터를 내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5만 원권이 빼곡한 500억을 아이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희가 낸 3,000원에 대한 정당한 거스름돈이야. 국밥집 할머니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500억으로도 모자랐던 3,000원, 그 속에 감춰진 10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아니라 하늘째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2월 중순 서울 강남 역삼동 뒷골목,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오피스 빌딩 사이 비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할매 장터 국밥의 낡은 간판이 빗줄기에 덜컹거렸습니다. 깨진 형광등 불빛이 빗물 위에 흔들렸고 지붕 틈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겨우 4~5평 남짓한 이 허름한 국밥집에는 곰팡이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수조원대 자본이 움직이는 빌딩 숲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 낡은 골목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긴장감만 감돌았어요. 거대 자산이 잠든 시각, 오직 이곳에서만 세대를 잇는 운명적인 재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폭우의 밤이 모든 것을 뒤바꿀 줄은 10년 만에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질 줄은 알 수 없었어요. 아이고, 이 비가 대체 언제 그치려나? 국밥집 주인인 홍금자가 투덜거렸습니다. 행주를 짜는 거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올해 70을 넘긴 금자의 손등에는 검버섯과 굵은 힘줄이 세월처럼 드러나 있었죠. 빗소리에 맞춰 허리가 쑤시듯 욱신거렸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뭘 기다리는 건지 원. 셔터에 손을 올렸어요. 녹슨 쇠가 삐걱 비명처럼 울렸죠. 셔터를 내리려는데 틈 사이로 작은 운동화 2켤레가 보였습니다. 금자가 허리를 숙이자 빗물에 쫄딱 젖은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형인 도찬이 동생 도겸을 등 뒤로 꼭 감싸고 있었는데 6살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죠. 도겸은 형의 옷자락을 움켜쥔 채 온몸을 떨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사 끝났다. 이 밤에 왜 돌아다녀? 금자가 거칠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않았죠. 도찬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빗물에 퉁퉁 불어터진 지폐 위로 그 작은 손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죠. 저희 돈 있어요. 도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생이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어요. 6살 목소리가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어요. 한 그릇이면 둘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도겸이 형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금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어요. 이 비에 돌아다니면 어떡해. 들어와. 셔터를 다시 올리며 아이들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금자가 수건을 꺼내 건네자 도찬이 동생 머리카락부터 닦아줬죠. 도겸아, 이리 와. 귀가 빨개졌네. 도찬이 동생의 차가운 귀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고작 6살짜리 아이가 자기 대신 동생부터 챙기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광경이었죠. 금자는 마른 수건을 하나 더 가져와 도찬의 머리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빗물이 씻겨나간 얼굴이 드러나자 금자의 손이 문득 멈췄어요. 짙은 눈썹 아래 쌍꺼풀 없는 눈매, 오똑한 콧날.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었죠. 금자의 아들인 진수가 어릴 적 저런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금자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삼켰어요. 세상에 비슷한 얼굴이 어디 한둘인가. 금자는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가 솥뚜껑을 열었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천장까지 번지며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물 냄새가 퍼지자 도겸이 코를 킁킁거렸어요. 큰 뚝배기에 뜨거운 국물을 가득 부은 뒤 습관처럼 비계를 밀어내고 살코기만 수북이 담았죠. 문득 손끝이 멈칫 굳었습니다. 이 부위는 아들 진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살코기였어요. 10년 전 이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바로 그 부위를 금자도 모르게 골라낸 것이었죠. 됐다. 어서 먹어. 뚝배기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도찬이 먼저 동생에게 숟가락을 쥐어줬어요. 도겸이 한 입 떠놓더니 두 눈이 동그래졌죠. 형,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허겁지겁 퍼먹는 도겸의 양볼이 불룩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도겸의 차가운 볼 위로 올라왔어요. 천천히 먹어. 체한다. 금자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도찬도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금자가 행주를 쥔 채 아이들 곁에 서서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도찬이 깍두기 그릇을 집더니 깍두기 국물을 국밥 그릇에 쪼르르 부었죠. 도겸도 형을 따라 똑같이 부었습니다. 소금이나 새우젓으로 간도 안 하고 깍두기 국물부터 붓다니. 금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더니 둘 다 숟가락으로 국물부터 후루룩 떠먹기 시작했죠. 금자의 손에서 행주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심장이 바닥까지 꺼져 내리는 것 같았죠. 깍두기 국물 먼저 붓고 새우젓도 소금도 안 넣고 국물부터 떠먹는 저 버릇. 진수가 어릴 적부터 저랬죠. 아까 씻긴 얼굴도 그렇고 국밥 먹는 식성까지. 금자의 가슴이 쿵쿵 뛰어서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죠. 자연스러운 척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고기는 어떤 게 맛있어? 도찬이 국물 한 숟가락 더 뜨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이 말랑말랑한 거요. 아빠도 이 고기 제일 좋아했어요. 살코기, 금자가 골라 넣은 바로 그 부위였죠. 금자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들이 국밥을 개눈 감추듯 비워가는 걸 보며 금자가 가만히 물었죠. 그동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어? 도찬이 숟가락을 멈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겸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모부는 맨날 술만 마셔요. 도찬이 입술을 꾹 깨물며 덧붙였죠. 잘 못 먹었어요. 가끔 편의점 아저씨가 남은 거 줘서 그거 먹었어요. 금자의 이가 꽉 맞물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부모는 어디 있어? 금자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도찬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죠. 도겸만 형의 팔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국밥집 안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비정하게 내몰린 아이들이었죠. 도찬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뚝배기를 감싸쥐었습니다. 팔뚝이 드러나는 순간 금자의 눈이 멈춰섰어요. 앙상한 뼈마디 위로 제대로 먹지 못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싹 거쳤어요. 대신 서리빨 같은 차가운 빛이 스쳤죠. 그리고 금자의 시선이 도찬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옷깃 사이로 가느다란 끈에 매달린 나무 십자가가 보였어요. 손때가 잔뜩 묻어 반질반질했죠. 금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제 뜻과 달리 떨렸어요. 도찬이 십자가를 움켜쥐며 대답했죠. 아빠 거예요. 아빠가 항상 갖고 다니던 거예요. 금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미가 한번 봐도 되겠니? 도찬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들어 올리자 뒤편에 거친 칼자국이 보였죠.
못으로 꾹꾹 눌러 쓴 네 글자. 우리 엄마. 금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가던 날 진수가 건넸던 십자가였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나중에 꼭 금목걸이 사드릴게요. 근데 이 가게는 그대로 있어야 해요. 제가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까 이 간판 보고 찾아올 거예요. 금자는 돌려주며 말했었죠. 이건 내 거다. 가져가. 울먹이던 진수가 품속에 넣었던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금자는 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지붕에 물이 새도 고치며 버텼고 재개발 권고가 와도 도장을 찍지 않았죠. 간판 페인트가 벗겨져도 다시 칠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마지막으로 본 그 글씨 그대로여야 했으니까요. 비가 오는 밤이면 문 앞에 서서 골목 끝을 바라봤어요. 혹시 젖은 머리에 짐 하나 들고 돌아오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돌아오지 않는 줄 알면서도 불을 끄지 못한 밤이 3600번이 넘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그 세월이 지나 낯선 아이의 목에 걸려 돌아온 것이었죠.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어요. 얼굴도 식성도 이 십자가 목걸이까지. 설마, 정말 설마. 금자의 손이 떨렸죠. 주름진 두 손으로 도찬의 손을 감싸쥐었어요. 얼음장 같은 아이의 손이 안에서 파르르 떨렸죠. 금자는 알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 흘린 눈물이고 세상이 끊어놓은 인연도 결국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요. 걱정 마라. 할미가 있으니까. 그 한마디에 도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여기 있어도 돼요? 참고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 했죠. 금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겸도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소리에 금자의 눈가도 뜨거워졌어요. 폭우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죠. 깨진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이는 불빛 아래 낡은 벽에 달력이 보였습니다. 10년째 같은 날짜에 멈춘 달력, 아들을 기다리며 넘기지 못한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이 허름한 국밥집 안에서 끊어졌던 무언가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죠. 1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금자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도찬이 잠결에도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금자는 이마를 쓸어내리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죠. 금자는 잠든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진수, 그 못된 자식. 애미를 버리고 10년을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조차 모르게 하다니. 미운 놈, 나쁜 놈. 하지만 이 아이들 얼굴을 보면 미울 수가 없었죠. 가슴이 찢어지도록 보고 싶은 그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김비서 나야. 내일 아침에 국밥집 앞으로 와. 할 말이 있어. 짧은 통화를 끊고 아이들에게 돌아온 금자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폭우 속에 찾아온 작은 손님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3장을 쥐고 찾아온 이 허름한 국밥집 주인이 누구인지, 10년 전 떠난 아들 대신 손주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얼마나 큰 폭풍의 시작인지를요. 새벽 5시 국밥집 쪽방에는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간밤 폭우가 그친 뒤 골목 위로 차가운 안개가 깔렸어요. 지붕 틈에서 스며든 물기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죠. 금자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이들 이불을 6번은 고쳐 덮어주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도찬이 잠결에도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금자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금자가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비에 불을 올리며 콩나물을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쪽방 쪽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싶어 고개를 돌리자 도찬이 젖은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그 옆에서 도겸은 작은 손으로 의자를 밀며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새벽잠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니, 새벽잠이 없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서 자는 게 익숙한 아이들이었죠.
뭐 하는 거야? 이 이른 새벽에. 금자가 다가서자 도찬이 행주를 꼭 쥔 채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밥값은 해야 한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6살 목소리가 떨림없이 또렷했어요. 금자의 턱이 딱 굳었죠.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콩나물이 후두득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형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덧붙였어요. 할머니, 형이 하자고 했어요. 금자의 목이 꽉 막혔습니다.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봤죠. 눈시울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아이들에게 들킬 수 없었습니다. 밥값은 무슨, 어서 와서 밥 먹어. 금자가 퉁명스럽게 콩나물 된장찌개를 떠주자 도찬이 동생 그릇에 먼저 밥을 퍼줬습니다. 진수도 저랬어요. 밥이 한 그릇밖에 없는 날이면 항상 어머니 그릇에 먼저 담았죠. 금자의 숟가락 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른 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인 건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마음이 손주들의 작은 손길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는 사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허리를 펴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이고, 무릎아. 금자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다리를 주물렀어요. 도찬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자 도찬이 동생을 데리고 쪽방으로 갔습니다. 금자가 그릇을 헹구다 말고 쪽방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도찬이 비닐봉지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꺼내놓았죠. 도겸이 작은 손가락으로 동전을 하나씩 세며 물었습니다. 형, 이거면 할머니 파스 살 수 있어? 도찬이 입술을 꾹 깨물며 대답했어요. 좀 더 모아야 해. 약국에서 제일 싼 거 물어볼게. 금자는 문틈에 기댄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았어요. 가슴이 쥐어짜이듯 아팠는데 어린 것들이 자기 무릎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죠.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켰습니다. 소리 없이 부엌으로 돌아온 금자가 앞치마 끈을 고쳐맸습니다. 할미, 허리 아프니까 병원 좀 다녀올게. 가게 안에서만 놀아. 도찬이 고개를 꾸벅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도겸이는 제가 볼게요. 금자가 뒷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좁은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에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대기하고 있었죠. 국밥집과 어울리지 않는 광택나는 차체가 안개 속에서 묵직하게 빛났습니다. 뒷문이 안에서 열리자 금자가 자연스럽게 올라탔어요. 회장님, 비서석에 앉아있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정한 검은 양복에 은퇴 안경, 군더더기 없는 인사였습니다. 금자가 뒷좌석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며 입을 열었죠. 어젯밤에 쌍둥이 형제가 찾아왔어. 포구 속에 1,000원짜리 3장 쥐고 국밥 한 그릇 달라고. 금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불어터져 접힌 부분이 너덜너덜했어요. 금자가 그 지폐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이게 그 애들이 낸 국밥값이야. 김 비서의 시선이 지폐 위에 머물렀습니다. 회장이 구겨진 1,000원짜리를 보물처럼 쥐고 있었어요. 아무리 오래 모셨어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근데 그 애들 목에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 금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수가 차고 나간 그 십자가 목걸이야. 김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자가 품속에서 비닐 지퍼백을 꺼냈죠. 안에는 아이들이 자는 사이 거둔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검사해. 가장 빠른 걸로. 김 비서가 지퍼백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유전자 검사 말씀이십니까? 금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래. 그리고 진수 행적 샅샅이 뒤져. 10년 전 집 나간 뒤로 어디서 뭘 했는지 전부 알아와. 김 비서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태블릿을 열며
다른 안건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미국 식품 물류공장 인수권은 예정대로 진행할까요? 금자가 창밖을 보며 손을 저었죠. 지금 그깟 공장이 문제야? 알아서 해. 수천억 규모의 해외 인수를 알아서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생을 건 막대한 규모의 전략적 투자조차 그녀에게는 혈육의 흔적보다 가벼운 서류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태블릿 속 글로벌 인수합병 정보들보다 주머니 속 빗물에 젖은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그녀의 경영 심장부를 더 강렬하게 흔들고 있었죠. 김 비서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린 금자가 골목 어기 시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 좌판에서 아이들 내복 2벌과 양말을 골랐어요. 정육점에 들러 불고기거리를 한 근 샀죠. 시장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금자 언니, 오늘은 불고기를 사네? 웬일이야? 금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좀 왔어. 비닐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골목을 돌아오는 금자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무릎이 쑤셨지만 발걸음만은 가벼웠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도찬이 도겸을 데리고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두 아이가 동시에 허리를 꾸벅 숙였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그 인사가 어찌나 또박또박한지 금자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죠. 진수가 초등학교 때 가게 앞에서 저러고 서 있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작은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맛있는 국밥집이에요. 외치던 그 꼬마가 금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콧등을 문지르며 모른 척 지나갔어요. 뭘 그렇게 서 있어? 어서 들어와, 불고기 구워줄게. 지글지글 불고기 익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도겸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어요. 도찬이 동생 접시에 불고기를 먼저 올려줬죠. 금자가 상추에 고기를 얹어 도찬 입에 넣어줬습니다. 너도 먹어. 도찬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어요.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갠 하늘 사이 옅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낡은 간판 위로 물방울이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오후에 손님 2명이 다녀간 뒤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도겸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낮잠이 들었어요. 도찬은 형광등 아래 앉아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금자가 반찬통을 정리하다 슬쩍 봤습니다. 도찬의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가 살짝 보였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옛날 녹음기였는데 여기저기 테이프로 감겨 있었죠. 도찬이 그 녹음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듯이. 금자가 다가서는 기척에 도찬이 화들짝 놀라 품속에 넣었어요. 그거 뭐야? 금자가 물었지만 도찬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꾹 다물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소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녹음기를 감싼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쪽방에서 잠든 뒤였죠. 금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데 쪽방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금자가 문을 살짝 열자 도겸이 이불을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모부, 잘못했어요. 잠꼬대였죠. 도겸의 작은 몸이 새우처럼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금자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이불을 여미며 도겸의 등을 토닥였죠. 아이의 등뼈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흔적이 뼈마디마다 남아 있었어요. 금자가 밤새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을 끈 어둠 속에서 금자의 눈만 서리빨처럼 빛났어요. 입술 사이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누가 내 손주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주름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잡히면 천벌을 내려줄 테다. 그 목소리는 국밥집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거친 장바닥에서 살아남은 거상의 것이었죠. 창밖으로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금자의 눈빛만은 이미 날이 선 칼날 같았죠.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2월 중순 국밥집에는 점심 장사 준비 냄새가 가득했어요. 금자는 새벽부터 육수를 우리며 아이들 아침을 차렸죠. 도찬과 도겸은 벌써 자기 자리를 잡고 앉아 국을 떠먹었습니다. 도찬이 동생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확인하자 금자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6살 꼬마가 부모 노릇까지 하고 있었는데 대견한 게 아니라 아팠죠. 저 작은 어깨가 지고 있는 무게를 생각하면 목이 메어왔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 가게 문이 열리며 등산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자리에 앉았는데 금자는 한눈에 김비서를 알아봤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평범한 손님처럼 주문하자 금자가 퉁명스럽게 뚝배기를 내놓았죠. 김비서는 말없이 국밥을 비우더니 일어서며 봉투 2개를 테이블 아래로 밀었습니다. 비닐봉지도 함께였어요. 국밥값을 올려놓고 모자를 고쳤으며 문을 나서는 뒷모습은 그저 등산객이었어요. 아이들이 쪽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금자는 봉투를 앞치마 안에 감췄습니다. 부엌 구석 낡은 도마판 앞에 쪼그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첫 봉투를 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왔는데 활자 한 줄이 눈을 때렸죠. 친족관계 성립 99.99%. 종이 한 장이 금자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며 손이 바르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아들 대신 손주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얼굴도 식성도 십자가까지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활자가 확인해준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핏줄이 맞구나. 금자가 행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건 감출 수 없었어요. 콧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2번째 봉투를 열자 아들의 행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 먼저 눈을 사로잡았는데 안전모를 쓴 남자가 철근 앞에 서 있었어요.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금자의 손끝이 사진 속 얼굴을 쓸자 거칠어진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에서 눈매만 간신히 어릴 적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진수야. 이름이 저절로 입 밖으로 흘러나오며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떨렸죠. 서류를 넘기자 2년 전 화성 건설 현장 추락 사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공식 기록엔 안전사고라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 안전장비 미지급이 빼곡했어요. 금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손톱이 종이를 뚫을 만큼 세게 파고들며 이가 딱 맞물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비닐봉지에서 때가 낀 통장과 수첩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유품이었는데 통장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박혔어요. 윤진수. 그 석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지며 시야가 흐려졌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잔액은 47만 원이었고 원양어선 1당 30만 원과 공사장 1당 12만 원이 빼곡했어요. 한 줄 한 줄이 아들의 피와 땀으로 새겨진 기록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한 날들, 허리가 끊어지도록 철근을 나른 시간이 숫자로 박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출금 내역에서 금자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같은 계좌로 빠지고 있었는데 적요란에 4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 빚. 숨이 턱 막혔죠. 일당 12만 원짜리 몸으로 절반 가까이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7만 원은 남은 돈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 몸값을 깎아 만든 전 재산이었어요. 턱뼈가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물며 금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을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10년 동안 금자는 믿었습니다. 아들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오기로 이를 악물고 회사를 키웠어요.
돌아왔을 때 다시는 가난 핑계 못 대게 해주겠다는 독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통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진수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시멘트에 갈린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어요. 종이가 손때에 묻어 반질반질했죠. 첫 줄부터 숨이 멎었습니다. 오늘도 12시간 일했다. 괜찮다. 어머니 빚이 줄고 있다. 괜찮다는 한마디에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12시간을 쉬지 않고 철근을 나른 뒤에도 괜찮다고 적었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빚이 줄고 있으니 괜찮다는 그 한 줄이 금자의 가슴을 지시겼죠. 페이지를 넘기자 글씨체가 달라져 있었는데 떨리는 획이 선명했어요. 도찬이가 걸었다. 도겸이도 따라서 걸었다. 아이들의 첫걸음을 직접 보지 못한 아버지였죠. 곰팡이 피는 숙소에서 낡은 폴더폰 사진 한 장으로 확인했을 것이었습니다. 금자의 코끝이 시큰해지며 목구멍이 꽉 막혀 숨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또 넘기자 글씨가 더 흐트러져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이 꼴로는 갈 수가 없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 한 줄이 유난히 크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떨어져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 자국 위로 금자의 눈물이 떨어지며 아들의 눈물과 포개졌어요. 부엌 구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행주를 입에 물고도 멈출 수 없었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오열하다 무릎이 꺾여 도마판 앞에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어요. 내가 회사를 키우는 동안 아들은 공사판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쓰면서 혼자 울던 아이였는데 어미는 그것도 몰랐어요. 70년 인생에서 이토록 무너진 순간은 없었죠. 10년 전 진수가 떠난 날 금자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가난 때문에 내 자식이 떠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요. 그날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가게 하나를 둘로 둘을 넷으로 늘렸어요. 이를 악물고 키운 게 대가그룹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든 금자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떨리던 손에 힘이 들어가며 차갑게 식었죠. 가게로 나오자 도겸이 활짝 웃으며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할머니, 우리 그렸어요.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그린 그림에 세 사람이 손잡고 서 있었죠. 작은 사람 위에 빨간 하트가 그려져 있었는데 금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속이 뭉클하게 차올랐어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끌어안으니 도찬의 어깨가 품 안에서 떨렸습니다. 작은 등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할머니, 진짜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도겸이 속삭이듯 물었죠. 당연하지. 어디 안 간다. 거친 손이 앙상한 등을 쓸며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잠든 쪽방 앞에서 금자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통장과 수첩이 놓여 있었고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죠. 손끝으로 수첩 표지를 쓸었습니다. 금자가 통장을 가슴에 품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수야, 어미가 늦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통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문틈으로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새어 들어오자 금자는 수첩을 앞치마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쫙 펴지고 10년간 웅크렸던 어깨가 활짝 열렸어요. 국밥집 할머니 홍금자가 사라지고 대가그룹 회장이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이제 그녀의 손끝은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손주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압도적인 자본의 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앞치마에 가려졌던 최고 경영자의 서늘한 통찰력이 소중한 핏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거듭이 나는 찰나였죠. 창밖 골목 위로 가로등 빛이 길게 뻗어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국밥집은 점심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김이 자욱한 솥단지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금자는 국자를 휘저으며 그릇을 채웠죠. 도찬과 도겸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도찬이 양손으로 단무지 접시를 날랐고 도겸은 뒤를 따라 젓가락통을 내려놓았어요. 단골 손님이 피식 웃으며 엄지를 세웠죠. 할머니, 손주들이 일을 다 하네. 금자가 눈을 부라렸어요. 손주는 무슨 밥 얻어먹으면 일해야지. 입꼬리가 올라간 건 숨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할머니 닮아서 부지런해. 단골이 한마디 더 보탰죠. 금자가 헛기침으로 넘겼지만 귀가 빨개졌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아이들은 이 낡은 가게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한 그릇 더 주세요. 도찬이 또랑또랑하게 외쳤어요. 금자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국자를 퍼담았죠. 도겸아, 너도 더 먹어. 많이 먹어야 커. 도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금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후볐죠. 따뜻한 밤 냄새 속에서 쌍둥이의 볼이 통통해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혼자 지키던 가게에 온기가 돌아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졌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죠. 혹시 꿈이면 어쩌나 싶어 손이 떨릴 때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에는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솥소리 사이로 낯선 엔진 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덜컹거리는 경유 트럭이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급정거하자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운전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내린 사내는 이모 부인 조민창이었어요. 눈이 충혈되었고 담배를 물고 있었죠. 러닝셔츠 얼룩은 며칠째 빨지 않은 티가 역력했습니다. 도박판에서 바로 달려온 게 틀림없었어요. 도겸이 먼저 그 트럭을 알아봤죠. 수저를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죠. 형, 이모부야. 도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찬은 동생 시선을 따라 창밖을 보았습니다. 숨이 턱 멎었어요. 심장이 바닥까지 꺼져 내렸죠. 하지만 도찬은 반사적으로 동생 손을 낚아챘습니다. 카운터 뒤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죠. 가슴의 녹음기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도겸아, 조용히. 숨 쉬지 마. 도찬이 동생 입을 가볍게 막았어요. 심장이 귀까지 울렸지만 손은 놓지 않았죠. 6살짜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아빠 유품을 지키고 동생을 숨기는 것이었어요. 작은 등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이 아이는 이미 어른이었습니다. 쾅! 유리문이 벽에 부딪혔어요. 조민창이 들이닥쳤습니다. 국밥 먹던 손님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죠. 이 도둑질하는 것들이 여기 숨었어? 고함이 터졌어요. 도겸이 비명을 삼키며 형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도찬은 떨리는 팔로 동생을 감싸 안았죠. 금자가 솥단지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손에 쇠국자가 들려 있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고함이야?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손님들 식사 중이잖아. 조민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끼어들지 마. 이건 가족 문제야. 한 발짝 다가섰어요. 내가 법적 보호자라고. 손가락으로 금자를 가리켰죠. 유괴범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 알아? 조민창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에 금자의 눈동자가 가라앉았어요.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이고 겨울밤에 내몬자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었어요. 금자의 손가락이 국자 위에서 하얗게 질렸죠.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조민창이 카운터 뒤를 향해 성큼 다가갔습니다. 도찬의 옷깃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죠. 밀려난 도겸의 무릎이 철제 선반에 부딪혔어요. 으앙! 찢어지듯 울음이 터졌습니다.
도겸이 무릎을 움켜쥐었어요. 도찬이 동생을 끌어안았죠. 도겸아, 괜찮아. 형이 여기 있어.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6살이 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자의 손이 번개처럼 뻗었어요. 조민창의 손목을 낚아챈 악력은 무시무시했죠. 시장 바닥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육수뼈를 꺾던 그 손이었어요. 쇠솥을 맨손으로 들어올리던 악력이었죠. 손가락에 힘이 쭉 들어갔습니다. 뼈가 비틀리는 소리가 났어요. 조민창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죠. 금자가 무릎 꿇린 조민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 했더니 그 목소리에 걸걸함은 없었어요. 수십 년간 사람 바닥을 읽어온 거상의 서늘함이었죠. 인간도 아닌 것이 감히 여기 발을 들여. 금자가 물바가지를 집었습니다. 조민창 얼굴에 착 끼얹었어요. 차가운 물이 턱을 타고 흘렀죠. 이건 내 더러운 입에 대한 세수야. 금자가 빈 바가지를 바닥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조민창이 기침하며 손을 짚었어요. 당장 나. 더듬거리는 목소리였어요. 금자는 손목을 한 번 더 비틀었습니다. 내 가게 더러워지기 전에 당장 나가.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죠. 다시 얼씬거리면 물바가지로 안 끝나. 이빨 사이로 새어나온 한마디였어요.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금자가 손을 놓자 조민창이 비틀거렸어요. 젖은 얼굴을 닦으며 문턱에서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 용역 불러서 가게 밀어버린다. 악담을 뱉고 트럭에 올라탔죠.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금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카운터 뒤로 갔어요. 도찬이 도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왔죠. 금자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주름진 손이 도겸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도겸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도찬의 목소리가 떨렸죠. 눈만은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이 진수의 눈과 겹쳤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던 그 눈이었어요. 금자의 가슴이 쑤셨죠.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올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삼켰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다 낫게 해줄게. 연고를 도겸 무릎에 바르며 말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손이 따뜻해.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시큰해졌어요. 코끝이 찡했죠. 도찬은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죠. 아빠 목소리는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 가게가 고요해졌어요. 솥단지 김만 허옇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금자는 바닥에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조민창이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집어서 열어보니 낯선 번호가 반복되었죠. 문자함에 재개발, 보상금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금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도박꾼 하나가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금자는 앞치마에서 자신의 폴더폰을 꺼냈죠. 국밥집 할머니가 아닌 회장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비서에게 보낸 문자는 단 한 줄이었어요. 내일 아침 법무팀 경호팀 전원대기. 이 단 한 줄의 명령은 국내 최정상급 전문 인력들이 포진한 법무 및 보안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소중한 자산과 혈육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경제적 요새가 철통같이 구축되는 순간이었죠. 솥단지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눈빛은 불꽃보다 차가웠어요. 금자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아이들을 지키려면 때로는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요.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것도 아주 크게요. 한편 그날 밤 서울 강남 뒷골목을 벗어나 차로 15분 거리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히노키 원목 카운터 위로 은은한 조명이 흘렀어요. 광택나는 검은 대리석 벽면이 빛을 반사했죠. 한 접시에 3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였습니다. 아이들이 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에
눈이 동그래지던 그 골목에서 고작 15분 거리였어요. 같은 하늘 아래 이토록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씁쓸했죠. 쌍둥이 형제 이모 부인 민창이 참치 뱃살을 집어 입에 넣으며 낄낄 웃었어요. 고소한 기름이 혀 위에서 녹아내렸죠. 최상무님, 그 할매 장터 국밥집 말이죠. 완전히 밀어버리시면 보너스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어요. 최상무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니까 어차피 철거 대상이에요. 내일 새벽에 중장비 몰고 가서 싹 밀어버리면 됩니다. 사케잔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죠. 새벽 5시에 굴착기 3대 보냅니다. 아직 어두울 때 밀어야 주변에서 모르니까요. 최상무가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톡톡 두드렸어요. 보상금은 5천만 원 선에서 정리하고 안 받으면 강제 철거 공문 내릴 겁니다. 민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낄낄거렸죠. 거기 할망구가 소리 지르면요? 최상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비 용역 10명이면 충분하죠. 노인네 하나 치우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최상무는 사케를 홀짝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공사 지연으로 우리 회장님한테 보고가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내일 철거만 끝나면 문제 없겠죠.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 회장이? 민창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모르시는군요. 최상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회장님 무서운 분이시죠. 시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분이라 눈빛 하나로 사람 얼어붙게 만드세요. 민창이 사케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쨌든 내일이면 끝이죠. 성공적인 철거를 위하여.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두 남자는 낄낄거리며 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내일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가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 40층짜리 빌딩 꼭대기에 대가그룹 본사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입술이 가늘게 떨렸죠. 회장실 한쪽 벽에는 대가그룹 계열사 현판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무한건설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눈에 밟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오늘 국밥집을 건드린 자들의 배후에 우리 계열사 무한건설 최상무가 관련되어 있었어요. 조민창이라는 자와 결탁해서 내일 새벽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헛웃음이 새어나왔죠. 내 밑에 그런 놈이 숨어 있었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금자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겸이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오던 장면이 눈에 밟혔어요. 도찬이 떨리는 팔로 동생을 감싸 안던 작은 등이 떠올랐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내 밑에서 월급 받는 놈이 내 손주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곧 차갑게 가라앉아 단단한 결의로 변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잘됐네. 금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한 번에 대청소하자. 조민창도 최상무도 썩은 뿌리는 다 뽑아야지. 김 비서가 허리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금자가 덧붙였죠. 카메라 4대 준비해. 초소형으로. 그리고 경호팀은 국밥집 반경 500m 안에 대기시켜. 김 비서가 태블릿에 빠르게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목구멍이 막혀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금자는 알았어요. 진정한 분은 곳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열어 약한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으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경영권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손주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회장실 창가에 선 금자의 실루엣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금자의 등 뒤로 수없이 빛나고 있었죠. 자정이 넘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쪽방에서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금자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자 도찬이 잠결에도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이불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금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도겸의 볼이 며칠 전보다 통통해져 있었죠. 국밥을 실컷 먹인 보람이 손바닥 위에 느껴졌습니다. 금자의 손이 아이의 이마를 쓸었어요. 따뜻했어요. 가슴이 먹먹하게 차올랐고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죠. 이 손을 다시는 아프게 안 한다. 금자가 나지막이 속삭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로 나온 금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손전등 하나만 켜고 가게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김비서가 가져다 놓은 초소형 카메라 4대를 꺼냈죠. 천장 모서리, 선반 뒤, 출입문 위, 주방 환풍구 옆에 하나씩 심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50년을 굴렀는데 짐승 잡는 법쯤은 알았어요. 마지막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정상 작동을 알렸죠. 4개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미리 준비해둔 팻말을 문에 걸었어요. 내부 수리 중.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팻말을 거는 순간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내일이 내 놈들 제삿날이다. 금자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쪽방에서 아이들의 숨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어요. 스르르, 스르르, 고르고 평화로운 숨소리였죠. 폭우 속에 3,000원을 쥐고 찾아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진수가 남긴 마지막 온기가 저 작은 숨소리 속에 살아있었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서늘해졌습니다. 금자의 주먹이 다시 한번 꽉 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금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항상 자기가 이겼다고 믿는 순간 가장 약해진다는 것을요. 내일 새벽 저놈들이 자만에 취해 제 발로 들어올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죠. 카메라들이 붉은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금자가 파놓은 덫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약자를 짓밟는 자들에게 세상이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의의 순간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기록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하지만 금자도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이 가게에서 벌어질 일이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30년 세월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새벽 금자는 장사 준비를 마치고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아직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던 시간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방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죠. 구석에 낡은 운동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이불은 어지럽게 펼쳐진 채로 그대로였어요. 도찬아.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겸아. 대답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집을 나서던 날이 떠올랐죠. 금자는 머리를 헝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못 봤어? 금자가 상인들에게 소리쳤죠. 평소 욕쟁이 할머니를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사색이 된 금자를 보고는 하던 일을 멈췄어요. 도찬아, 도겸아. 떡집 아주머니가 골목 안쪽으로 소리쳤고 생선가게 아저씨는 시장 뒤편을 뛰어다니며 아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어디 있냐? 야채가게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고 함께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금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금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죠. 시장 구석 쓰레기장 근처였습니다. 찢어진 비닐봉지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골판지 더미 사이로 쥐 한 마리가 지나갔죠.
금자가 멈춰 섰어요. 저 멀리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찬이 자기 몸짓만한 박스를 낑낑대며 끌고 있었고 도겸이 뒤에서 밀고 있었죠. 이 위험한 데서 뭐 하는 짓이야? 금자가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멈칫했죠. 도찬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스 모서리에 긁혀 피가 맺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새카만 때가 끼어 있었어요. 도겸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했을까요? 6살짜리 고사리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요. 이 손은 크레파스를 쥐고 장난감을 만지고 할머니 손을 잡아야 하는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찬이 깜짝 놀라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약국 봉투도 없이 알맹이만 있는 작은 하얀색 통이었습니다. 할머니 맨날 아이고 허리야 하시니까 이거 바르면 낫는다고 해서요. 그것은 바로 맨소레담이었습니다. 금자가 기가 막혀 물었어요. 이거 살 돈이 어디 있어서 훔쳤냐? 도겸이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보여줬습니다. 흙 묻은 10원짜리, 50원짜리였어요. 시장 바닥에서 주웠어요. 그리고 박스 주워서 팔았어요. 금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고 학원차를 타고 엄마 손잡고 집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남들 유치원 갈 시간에 이게 뭐냐?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유치원 안 가도 할머니랑 있는 게 좋아요. 도찬이 말했어요. 할머니 안 아팠으면 좋겠어서 약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금자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이 미련한 것들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미는 안 아파. 너희만 있으면 된단 말이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금자는 알았어요. 거짓은 화려한 옷을 입지만 진실은 맨몸으로도 빛난다는 것을요. 이 아이들의 작은 손이 보여준 사랑만큼 순수한 건 세상에 없다는 것을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찬과 도겸이 금자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죠. 할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도겸이 작게 물었고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너희는 정말 잘했단다. 방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금자는 무릎을 내밀고 앉았고 도찬이 고사리 손에 맨소레담을 짜냈어요. 하얀 크림이 손가락 끝에 묻었고 도찬은 금자의 퉁퉁 부은 무릎에 정성껏 문질러 발랐습니다. 좁은 방 안에 싸한 맨소레담 냄새가 퍼졌어요. 금자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웠고 동시에 슬픈 냄새였죠. 도찬의 작은 손이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도찬의 뒤통수 너머로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30년 전 어린 아들 진수의 얼굴이었어요. 8살쯤 됐을 때였죠. 그때도 이렇게 좁은 방이었고 진수가 금자의 무릎에 호호하고 불어주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진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작고 맑은 목소리였죠. 괜찮아. 우리 아들 덕분에 다 나았어. 금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목이 메었어요. 저 작은 손이, 저 따뜻한 마음이 아들에게서 이어진 거였습니다. 피가 이어졌고 사랑도 이어졌어요. 핏줄은 못 속이네. 금자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툭 하는 소리가 났어요. 도찬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낡은 녹음기였죠. 이게 뭐냐? 금자가 물었어요. 장난감이냐? 도찬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녹음기를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이건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부적 같은 거예요.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맨소레담을 다 바른 뒤 세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도창과 도겸이 금자 양옆에 붙어 잠들었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잠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잠든 뒤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남은 맨솔의 담통을 꽉 쥐었죠. 진수야, 봤지? 금자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내 새끼들이 이렇게 예쁘다. 참 잘 키웠구나. 고사리 손으로 폐지를 주우면서도 할미 생각을 하는구나. 애미가 이 고사리 손에 흙물 안 묻게 할 거다. 다시는 쓰레기장에 가지 않게 할 거야.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핏줄 속에는 아들의 피가, 손주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금자는 알고 있었죠. 법은 차갑지만 진실은 뜨겁다는 것을요.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끝내 악행은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죠. 하지만 금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시장 바닥을 굴렀던 힘이, 아들을 잃은 아픔이, 손주를 향한 사랑이 금자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금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미가 지켜줄게. 금자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짧은 평화였죠.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화강하는 굉음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던 방의 벽이 무너졌어요.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고 거대한 쇠발톱이 쑥 들어왔습니다. 굴착기의 버킷이었어요. 으악! 도창과 도겸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금자도 벌떡 일어났어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아이들을 끌어안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벽 너머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다 부숴. 오늘 안에 밀어야 해. 금자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작됐어요. 무너지는 벽 너머로 비치는 새벽빛은 가해자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마지막 서광이었으며 금자의 차가운 시선은 이미 적들의 경제적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릴 치밀한 응징의 전략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굉음은 곧 이들을 짓밟을 법적 금융적 단죄의 서막에 불과했으며 거상의 분노가 실린 거대한 자본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굴착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의 순간이었어요. 골목 안으로 먼지가 날렸고 철거 장비의 쇠붙이 소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차가운 2월 아침 공기 속에서 굴착기 엔진이 으르렁거렸고 검은 매연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금자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굴착기 앞에 섰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민창과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가게로 몰려왔어요. 쾅!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철거 시작합니다. 고함이 터졌죠. 금자는 도창과 도겸을 뒤로 밀었어요. 여기서 나가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때 고급 세단이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상무가 내렸어요. 깔끔한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죠. 거만하게 걸어들어와 합의서를 금자 앞에 던졌습니다. 돈 줄 때 받고 요양원이나 가시지요? 금자는 합의서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찢었습니다. 조각이 바람에 날렸죠. 돈? 금자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어요. 자네 전 재산을 합쳐도 이 가게 숟가락 하나 못 사. 그리고 내가 갈 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자네 앞이다. 딱 기다려라. 최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냥 밀어버려. 고함을 질렀죠. 굴착기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쇠발톱이 가게 간판을 향했어요. 할매 장터 국밥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간판이었어요.
진수가 태어나던 해에 달았던 것이었죠. 금자가 맨손으로 일구던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와장창 간판이 땅에 떨어졌어요.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죠. 붉은 글씨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금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안 돼요. 도찬이 울며 뛰쳐나갔어요. 도겸도 따라 나왔죠. 두 아이가 굴착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아빠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금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굴착기 버킷 앞에 섰습니다. 밀어봐. 금자가 소리쳤어요. 밀어보라고. 온몸으로 버킷에 맞섰습니다. 쇠붙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금자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 순간 조민창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비열한 손길이 금자를 밀었어요. 금자는 균형을 잃고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창과 도겸도 함께 나뒹굴었죠. 으악! 도겸이 비명을 질렀어요. 금자는 흙먼지 속에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죠. 하지만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최상무가 비웃었어요. 꺼봐요. 노인네가 힘이 어딨어요. 싹 다 밀어. 용역들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굴착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음이 골목 전체를 울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한 대, 두 대, 세 대씩 진입했습니다. 광택나는 차체가 햇빛을 반사했어요. 20대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일제히 멈춰섰죠. 골목을 가득 메운 최고급 대형 세단의 행렬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거대 자본이 실체화되어 나타난 권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칠흑 같은 차체는 마치 난공불락의 경제적 요새처럼 정렬되어 무법천지였던 현장을 단숨에 압도적인 자산의 영역으로 탈바꿈시켰죠. 최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뭐야?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죠. 차 문이 일제히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이 넘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얼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용역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손목을 비틀고 무릎을 꿇렸어요. 으악! 용역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쇠파이프가 땅에 떨어졌어요. 가장 앞선 리무진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대가그룹 사장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금자 앞으로 뛰어왔죠.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상무가 소리쳤어요. 너희 뭐야? 나 무한건설 상무야. 사장은 최상무를 무시했습니다. 금자에게 손수건을 건넸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상무와 조민창이 사장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가그룹 홍금자 회장님? 조민창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망구가 회장? 사장이 최고급 코트를 꺼냈어요. 금자 어깨에 정중하게 걸쳐드렸죠. 코트가 금자 몸을 감쌌어요. 따뜻한 촉감이 어깨를 감쌌고 고급스러운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어깨에 얹힌 프리미엄 소재의 코트는 그녀가 평생 일구어낸 수천억 원대 자산의 무게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전의 완성이었습니다. 흙먼지 속에 가려졌던 최고 경영자의 서늘한 기품이 되살아나며 현장의 공기는 이제 그녀의 결단 하나에 생사가 결정될 비즈니스 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흙을 털고 꼿꼿하게 섰어요. 순간 금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서늘한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금자는 최상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최상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네는 내일 아침 본사로 출근해. 내 아들의 추억을 부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최상무는 말을 잃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민창은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어요.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사장이 차갑게 말했죠. 조민창과 용역들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2대가 골목에 진입했습니다. 경찰들이 내렸죠. 저 사람들 연행하세요. 사장이 조민창과 용역들을 가리켰습니다. 재물 손괴와 협박 혐의입니다. 경찰이 조민창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 내밀어요. 조민창의 손목에 차가운 것이 채워졌습니다. 수갑이었죠. 철컥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잠깐만요. 조민창이 소리쳤어요. 나는 아이들 이모부라고요. 경찰은 무시했습니다. 조민창을 경찰차로 끌고 갔어요. 용역들도 하나씩 경찰차에 실렸죠. 최상무는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2대의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창과 도겸은 멍하니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이에요? 금자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놀랐지? 할미가 힘 좀 썼다. 금자는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가자. 리무진 문이 열렸어요. 금자는 아이들을 먼저 태웠습니다. 도창과 도겸이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았죠. 난생 처음 타보는 차였어요. 도겸이 시트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구름이에요? 금자도 옆에 앉았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밖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죠. 최첨단 방음 기술이 집약된 리무진의 내부는 외부의 소란을 완벽히 차단하며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위 보안 구역으로 변했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의 안락함과 정교한 실내 제어 시스템은 이제 아이들이 누리게 될 특권 계층의 일장과 가문의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조민창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상무는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굴착기는 멈춰 있었고 용역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죠. 리무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진동이 느껴졌어요. 골목을 빠져나갔죠.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서진 국밥집 간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저기 남겨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목이 메었어요. 도찬이 금자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무섭지 않아요? 금자는 도찬을 안아줬습니다. 이제는 안 무서워. 할미가 너희를 지킬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단했죠. 도겸도 금자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회장님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할미는 그냥 너희 할머니야.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리무진 안은 따뜻했어요. 밖은 차가운 2월이었지만 안은 봄처럼 포근했죠.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어요.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었죠. 손끝이 따뜻해졌고 심장이 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무진은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금자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창과 도겸이 금자 품에서 스르르 잠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무진은 멈추지 않고 나아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하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골목을 채웠어요.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불길한 아침이었죠. 금자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나왔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죠.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조민창이 풀려났습니다. 최 상무 쪽에서 고액 변호사를 붙여줬습니다. 보호자 자격을 되찾았어요. 뭐라고?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경찰도 함께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차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세 대의 차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어요. 민창이 내렸습니다. 뒤따라 공무원 2명이 내렸죠. 경찰도 함께였어요. 민창이 가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내 조카들 내놔. 고함이 터졌어요. 내가 법적 보호자야. 금자의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섰죠. 여긴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경찰이 나섰어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비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금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법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아무리 회장이라도 법은 민창 편이었죠. 법망의 허점을 악용한 비열한 탈취 행위는 곧 대가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최정예 법무 네트워크의 강력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가문의 생존권과 막대한 상속 자산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맞서 이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철저한 자산보호 전략이 가동되기 시작했죠. 민창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창과 도겸이 금자 뒤에 숨었습니다. 저리 비켜. 민창이 손을 뻗었죠. 도겸이 비명을 질렀어요. 싫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죠. 할머니. 도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금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겸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죠. 가슴이 쿵쿵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도겸의 몸이 뜨거웠어요. 불덩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열이었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공포에 질린 아이의 눈동자가 풀려가고 있었죠. 금자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겸아.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도겸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금자 품에서 스르르 무너졌죠. 도겸아, 정신 차려. 금자가 작은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금자는 미친 듯이 일어섰어요. 애가 숨을 안 쉬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원부터 가야 해, 당장. 문을 향해 뛰려는 순간 최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금자 앞을 가로막았어요. 천천히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죠. 선택하세요, 회장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사임서입니까? 손주 장례식입니까? 시계를 다시 톡톡 두드렸습니다. 시간 없어요.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바로 그 앞에서 길을 막는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약자를 짓밟는 쾌락을 위한 순수한 악이었죠. 금자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비켜. 금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최 상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창이 앞으로 나섰죠. 내 조카 내가 데려가서 치료합니다. 차가운 말투였어요. 민창이 도겸을 금자 품에서 낚아챘습니다. 축 늘어진 아이를 짐짝처럼 들어올렸죠. 차로 향했어요. 안 돼. 금자가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경찰에게 막혔어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금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겸이 차에 실렸죠. 도찬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찬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금자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목구멍에서 피가 올라오는 것 같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 상무가 금자 앞에 섰어요. 아이 살리고 싶으면 내일 이사회에서 자진 사임하세요. 고개를 숙여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안 그러면 이 아이 골방에서 앓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도겸아, 도차나? 금자가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골목 끝으로 사라졌죠. 금자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공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문득 진수의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김비서가 건넨 아들의 공사판 수첩이었어요. 그날 너무 울어서 끝까지 읽지 못했던 뒷페이지가 떠올랐죠. 오늘도 아팠다. 병원 갈 돈이 없다. 참아야 한다. 애들 분유 사야 한다. 아이들이 기다린다. 그래서 버텨야 한다. 애들이 나만 믿는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도겸도 똑같이 앓고 있었어요. 저 차 안에서, 차가운 골방에서, 약도 없이 병원도 못 가고요. 금자는 깨달았어요. 내가 견딘 모든 고통이, 진수가 견딘 모든 희생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흙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진수야. 금자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애미가 또 지키지 못했어. 손이 흙바닥을 움켜쥐었고 손가락 사이로 흙이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죠. 차갑게 가라앉은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슬픔이 결의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자는 일어섰어요. 흙을 털어냈습니다. 무릎에서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고 그 먼지 속에서 금자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슬픔을 넘어 가문의 혈통과 기업의 근간을 뒤흔든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냉철한 경영적 결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손톱만 한 메모리 카드에 담긴 진실은 상대의 사회적 기반을 단숨에 무너뜨릴 가장 파괴적인 경제적 무기이자 정의를 실현할 강력한 자본의 힘으로 거듭났죠. 부서진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파편을 밟으며 주방 환풍구로 향했어요. 손을 뻗어 초소형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뽑아냈죠.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굴착기가 가게를 덮치는 순간부터 최상무가 협박하는 장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요. 금자는 카드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골목 한쪽에 나뒹굴던 간판이 보였어요. 진수가 돌아올 때 찾아오라던 그 간판이었죠. 부서져 두 동강 났지만 붉은 글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금자가 허리를 숙여 간판을 일으켰어요. 벽에 기대어 세워놓았죠. 가슴이 저며왔어요. 금자는 폴더폰을 꺼냈어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긴급 이사회 소집해.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전 이사 참석 필수. 그리고 법무팀, 조사팀, 증거자료 전부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 그리고 금자가 덧붙였어요. 도겸이 어디 있는지 찾아. 의사도 한 명 대기시켜. 당장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자는 부서진 간판을 내려다봤어요. 붉은 글씨가 석양빛에 번졌죠. 밤이 내렸습니다. 가장 깊고 차가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금자는 잠들지 않았죠. 주머니 속 메모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대가그룹 본사 이사회장이었습니다. 수십 평은 좋게 될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긴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최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장의 무거운 공기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의 신뢰와 막대한 자본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후의 전장과 같았습니다.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은 진실을 밝혀낼 엄격한 내부 감사와 정의로운 경영권 행사의 서막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죠. 회장님은 최근 판단력이 심각하게 흐려지셨습니다. 임원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죠. 신원도 불확실한 아이들을 손주라 우기시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셨어요. 서류를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임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임원도,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무는 임원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사회장 문이 열렸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금자였어요. 검은 정장에 진주 브로치를 달고 허리를 곧게 편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흙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김 비서가 한 발 뒤에서 따라왔죠. 최 상무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금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꽉 채웠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임원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고 누군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최 상무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금자는 대답 대신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샹들리에 불빛이 희미해지고 스크린 빛만이 밝게 빛났습니다. 첫 번째 화면, 무한건설 장부였어요. 최 상무가 10년간 빼돌린 금액이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하도금 리베이트, 보험금 가로채기였죠. 임원 한 명이 숨을 헉 들이켰고 누군가의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화면, 민창이 아이들의 권리를 짓밟은 기록이었어요.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지 못했던 날들이었어요. 병원 한 번 가지 못한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세 번째 화면이 떴을 때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어젯밤 CCTV였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짐짝처럼 차에 넣는 민창이 찍혀 있었어요. 그 옆에서 시계를 두드리며 웃는 최 상무의 얼굴도 또렷했죠. 아이의 작은 몸이 축 늘어진 채로 차에 던져지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들 사이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저게 사람이냐?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임원도 있었고 주먹을 쥔 채 떨고 있는 임원도 있었어요. 금자가 천천히 최 상무를 향해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최 상무 앞에 멈춰섰죠. 내가 10년 동안 아들 기다리며 국밥 할 때. 금자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자네는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내 아들이 일하던 현장의 안전비까지 빼돌렸어. 한 발 더 다가섰어요. 그것도 모자라 아픈 내 손주를 볼모로 삼아? 최 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회장님. 오해? 금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저 화면에 찍힌 자네 얼굴이 오해냐? 최 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금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김 비서, 짧게 불렀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로비에서 대기 중입니다. 김 비서가 담담하게 답했죠. 최 상무의 무릎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죠. 금자가 임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오늘부로 최 상무는 해임입니다. 이에 있는 사람? 회의실은 고요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보안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 상무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죠. 회의실 문 밖으로 끌려나가며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회의실 옆문이 열렸습니다. 경호팀의 안겨 도찬과 도겸이 들어왔어요. 도겸의 얼굴에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응급 처치를 받은 뒤였죠. 할머니, 도찬이 달려왔어요. 금자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금자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도겸의 이마를 짚어봤죠. 아직 따뜻했지만 어젯밤의 열은 아니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금자는 천천히 일어서서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내 지분 전부를 이 아이들 앞으로 신탁합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경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분 이전을 넘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수천억 원대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계승하는 전략적인 신탁의 완성이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은 대가그룹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이 나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죠. 단순한 지분 이전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지켜온 모든 것이었어요. 그걸 손주에게 물려주겠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넓은 회의실에 금자와 쌍둥이만 남았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세 사람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죠. 도찬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테이프가 달아 모서리가 갈라져 있었죠. 할머니. 도찬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빠가 아프기 전에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살려줄 거라고. 금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찬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치지직 잡음이 흐르다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였어요. 저 진수예요. 금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 일부러 그랬어요. 말씀드리면 말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아들인 척, 가난이 싫어서 도망간 척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야 덜 찾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빚 갚으려고 원양어선 타고 공사판 다니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랬어요. 10년 전 비 내리는 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진수는 울면서 어머니 가게를 멀리서 훔쳐봤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마른 뒷모습이었죠. 녹음 속 진수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아들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도찬아, 도겸아, 아빠가 미안해. 할머니 찾아가렴.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녹음이 끊겼어요. 치지직 잡음만 남았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했어요. 샹들리에 불빛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나는 금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내가 날 버린 줄 알고 원망만 했는데 어깨가 들썩였어요. 너는 이 애미를 살리려고 그 고생을 했구나. 10년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하며 보낸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끝내 세상을 떠났어요. 금자는 알았어요. 미움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고 용서는 그 열쇠를 원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밖으로 걸어 나오는 행위라는 것을요. 10년 동안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수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도찬이 금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6살 아이의 작은 손이었어요. 할머니, 울지 마요. 도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작은 손이 금자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렸고 그 손길이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도겸이 금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많이 사랑한대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겸의 뜨거운 숨결이 금자의 무릎에 닿았고 그 온기가 금자의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금자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꽉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안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아이들의 등을 감싸쥐었죠. 손등에 도단한 검버섯과 푸른 핏줄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핏줄이었습니다. 아들이 목숨 바쳐 지킨 핏줄이었어요. 진수가 남긴 건 빚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아이,
이 따뜻한 온기였죠. 금자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고 그 박동 하나하나가 진수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금자에게 남은 일은 오직 하나, 이 아이들을 평생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민창은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박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조민창, 우리 정산할 게 남았잖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민창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창은 뒤돌아 뛰었어요. 슬리퍼가 벗겨졌습니다. 한겨울이었죠. 맨발이 눈밭을 밟았어요.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눈이 파고들었고 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죠. 민창은 울면서 달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골목을 꺾고 또 꺾었죠. 하지만 빚쟁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발바닥에서 피가 났고 눈밭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얼어붙은 맨발과 끝없는 도주뿐이었죠. 그날부터 민창은 노숙자들 사이에 숨어 지내며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었어요. 예전에는 고급 오마카세에서 성게알을 먹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삼각김밥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손이 곱게 달았던 손은 이제 거칠게 갈라졌고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었어요. 최상무의 말로는 더 비참했어요. 횡령과 아이를 볼모로 잡은 죄가 겹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재산이 몰수됐죠. 저택도 외제차도 전부 사라졌어요. 세상은 공평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는 자기 것마저 잃는 법이었습니다. 인과응보였죠. 악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였고 금자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국밥집이 달라져 있었어요. 깨진 유리창은 새 유리로 바뀌었고 부서진 테이블도 말끔해졌죠. 벽에는 새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의 낡은 간판만은 그대로였어요. 할매 장터 국밥. 그날 저녁 금자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자물쇠 소리가 울렸죠. 가게 안에는 금자와 쌍둥이뿐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텅 빈 가게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어요. 낡은 1,000원짜리 3장이었습니다. 도창과 도겸이 포구 치던 그날 밤 내밀었던 바로 그 돈이었어요. 이거 기억하냐? 금자가 물었습니다. 도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주신 돈이요. 국밥 사 먹으라고. 금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돈이 아이들의 전부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재산이었죠. 굶주린 아이들 손에 쥐어준 전 재산이 고작 지폐 3장이었습니다. 금자의 손이 떨렸고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아래에서 검은색 가방을 꺼냈어요. 묵직했습니다. 가죽 손잡이가 반들거렸죠. 찰칵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가방 뚜껑이 열리자 노란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만원권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죠. 도창과 도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금자가 그 돈 옆에 가방을 나란히 놓았죠. 낡은 지폐 3장과 그 옆에 500억이었습니다. 이건 너희 아빠 진수가 냈던 3,000원 국밥값에 대한 거스름돈이다.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목숨값 500억도 모자라. 너희 아빠가 목숨 걸고 애미를 지켜줬으니까 이 돈을 벌 수 있었어. 이건 상속이 아니야. 너희 아빠가 피땀 흘려 지켜준 애미의 빚이다. 3,000원과 500억이었습니다. 숫자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였어요. 하지만 그 3,000원에는 아들의 온기가 담겨 있었죠. 원양어선을 타고 공사판에서 피땀 흘리며 번 돈이었어요. 병원도 못 가면서 아껴둔 돈이었죠.
아이들만큼은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금자는 알았어요. 진정한 부는 곳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열어 굶주린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너비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금자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1,000원짜리 지폐를 손으로 쓰다듬을 때마다 아들의 거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저며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도찬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진짜지. 너희 거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겸이 가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와, 노란색이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색깔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금자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죠. 금자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희 아빠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빚을 할머니가 대신 갚는 거야. 거칠고 주름진 손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아무리 갚아도 모자라. 도겸이 금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할머니, 우리 부자예요? 순수한 목소리였습니다. 금자가 웃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면서도 웃었죠. 그래, 부자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500억이 아이들을 부자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3,000원이 할머니의 국밥이었어요. 핏줄이 이어준 사랑이 이 아이들을 부자로 만든 것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대가그룹 창립 11주년 행사장이었어요. 넓은 무대 위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임원과 기자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금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 한복에 옥비녀를 꽂고 있었어요. 양손에 도창과 도겸을 하나씩 잡고 있었죠.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흰 셔츠에 조끼를 걸쳤어요.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어요. 제 아들 진수의 아이들입니다. 제 핏줄이에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어요. 오늘 저는 진수재단 설립을 선포합니다. 사회적 공헌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이 역사적인 선언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지속 가능한 가치로 기록되었습니다. 금자의 목소리에는 부의 진정한 가치를 정립하는 품격 있는 경영 철학과 압도적인 경영자의 권위가 서려 있었죠. 금자가 말을 이었죠. 이 재단을 통해 내 손주들처럼 배고픈 아이들이 얻게 할 겁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것이 제 아들 진수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금자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찬이 환하게 웃었죠. 도겸이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샹들리의 불빛이 세 사람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 금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왔고 아들이 남긴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김비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단순한 재단 설립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평생 갚으려 했던 빚을 손주 세대에서 사랑으로 되갚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맑은 햇살이 산등성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량이 은은하게 번졌죠. 산길을 따라 금자와 쌍둥이가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도찬이 한 손에 꽃다발을, 도겸이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국밥 한 그릇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죠. 아들 진수가 잠든 곳이었어요. 금자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손에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새벽 4시부터 사골을 고아 만든 국밥이었습니다. 금자의 손끝에서 그릇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국밥이었죠. 금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밥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 묘비를 쓸었죠.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돌의 온도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금자의 손끝에서 묘비의 온기가 느껴졌고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윤진수. 글자 하나하나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가슴이 저며왔죠.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묘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진수야.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많이 배고팠지? 이제 마음 놓고 먹어라. 손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어요. 솔향이 금자의 얼굴을 스쳤죠. 마치 대답하듯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금자는 그 바람 속에서 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아이들은 이 애미가 목숨 걸고 지킨다.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약속한다. 이 애미 숨붙어 있는 한. 목소리가 갈라졌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닿으려는 듯 높이, 더 높이 올라갔어요. 햇살을 받은 김이 하얗게 빛났고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금자는 김이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김이 아들에게 닿기를, 아들이 배불리 먹기를요. 도찬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맨솔에담을 꺼냈습니다. 작은 손으로 뚜껑을 열었죠. 묘비 앞에 살며시 놓았어요. 하얀 통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빠, 이거 할머니 무릎에 바르던 건데. 도찬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아빠도 아프면 바르라고요. 손끝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금자가 도찬의 어깨를 감쌌어요. 아빠는 이제 안 아프단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금자의 손이 도찬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었고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도겸이 형 옆에 앉았어요. 묘비에 새겨진 아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빠 얼굴을 쓰다듬었죠. 아빠, 우리 할머니랑 행복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아빠도 거기서 행복하지? 금자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안았어요. 햇살이 세 사람 위로 따뜻하게 쏟아졌죠. 소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금자는 깨달았어요. 10년 만에 아들의 흔적을 찾았을 때 세월을 찾으려 했으나 왈칵 쏟아진 눈물 속에 남은 건 아들이 남긴 작은 손의 온기뿐이었다는 것을요. 그 온기가 지금 금자의 품 안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남긴 사랑은 이 두 아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죠. 금자의 손이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었고 아이들의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그 박동 하나하나가 진수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시 국밥집이었습니다. 리모델링된 가게 안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국밥 냄새가 골목까지 퍼졌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의 낡은 간판은 여전했죠. 할매 장터 국밥. 금자가 일부러 남겨둔 간판이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본 간판이었으니까요.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 그대로 있으라던 그 약속의 간판이었어요. 쌍둥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우렁찬 목소리가 터졌어요. 어서 오세요. 원조 회장님 국밥입니다. 손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끓여요? 도찬이 씩 웃었어요. 네,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잘 끓여요. 금자가 부엌에서 국밥을 퍼담으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국밥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죠. 금자의 손끝에서 국자가 덜컹거렸고 그 소리가 행복하게 들렸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이었어요. 가게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쌍둥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님들의 숟가락 소리가 경쾌하게 부딪혔죠. 3,000원짜리 국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500억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금자 할머니와 도찬, 도겸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요즘은 가족이 흩어지는 시대라고 하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어르신이 213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은 10분 중 1분뿐이라고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줬듯이 핏줄에 끄는 세월도 거리도 끊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오래 멈췄던 장면이 있어요. 금자 할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끓이며 아들을 기다리는 장면이었는데요. 10년을 하루같이 간판을 켜고 기다린 어머니의 마음을 쓸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핏줄은 거짓말을 못하죠. 금자 할머니가 도찬과 도겸의 식성에서 아들을 알아봤듯이 피는 10년이 지나도 서로를 찾아가니까요. 그 진심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태워서라도 자식을 밝힐 수 있다면 제가 되는 고통쯤은 훈장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인생은 자식이라는 등불을 켜기 위한 한 자루 양초 같아요. 진수가 병원도 못 가며 아이들 분유를 산 것처럼 금자 할머니가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며 기다린 것처럼요. 그 불씨는 핏줄을 타고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자식이나 손주를 보면서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밥 먹는 모습이나 걸음걸이에서 내 모습이 보였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이 따뜻한 울림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라고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번지 사연가게였습니다.